창고 문틈새로 불길이 쉴 새 없이 터져나오고 있었는데요. 기름 냄새 섞인 연기와 함께 뜨거운 열기가 골목 끝까지 밀려왔습니다. 민세리가 안에 있다는 사실을 들은 민경채는 이미 창고 앞까지 뛰어나와 있었습니다. 하지만 발이 바닥에 박힌 사람처럼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고 서 있었죠. 세리야, 세리야. 입으로는 딸 이름을 부르면서도 몸은 앞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머리로는 수천 번도 더 저 안에 들어가야 한다고 외치고 있었는데 손끝부터 다리까지 힘이 쫙 빠져 있더라고요. 머릿속에 스친 생각은 딱 하나였습니다. 들어가면 나도 못 나온다. 공포는 생각보다 솔직한 본능이었습니다. 딸을 향한 사랑보다 자기 목숨을 지키고 싶은 마음이 더 빨랐던 거죠. 그때 민경채 옆을 누군가가 거칠게 밀치고 지나갔습니다. 비켜요. 붕대가 감긴 팔 연기에 그을린 얼굴, 이미 팔이며 옷 여기저기가 불에 살짝 그슬린 상태. 루시아였습니다. 루시아는 잠깐도 멈추지 않고 바로 문 앞까지 걸어가더니 젖은 수건 하나를 입에 대고 그대로 화염 속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루시아! 미쳤어? 거기 들어가면 죽어. 민경채가 본능적으로 소리쳤지만 루시아는 뒤도 안 돌아보고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저 안에 내 애가 있어요. 그 말이 굳이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아도 루시아의 등짝 전체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창고 안은 거의 지옥에 가까웠습니다. 여기저기서 뭐가 터지는 소리가 나고 철제 선반이 쓰러지면서 불길이 더 번져가고 있었는데요. 연기 속에서 간신히 기침소리 하나가 들렸습니다. 엄마. 얼굴과 팔에 그을린 자국이 가득한 민세리가 기둥 옆에 쓰러져 있었고 천장에서 떨어진 나무 파편에 다리가 살짝 깔려 있었습니다. 숨을 얕게 몰아쉬면서도 눈동자는 끝까지 살고 싶다고 버티고 있더라고요. 루시아는 망설임 없이 그 파편을 손으로 밀어냈습니다. 뜨거운 쇠조각이 팔에 닿으면서 살이 눌어붙었지만 신음 한 번 제대로 내지 않았습니다. 세리야, 일어나. 엄마 왔어. 일어나야 나가. 세리는 희미하게 눈을 떴다가 루시아를 보고 또 한 번 눈을 크게 떴습니다. 엄마. 본인이 왜 그런 말을 입 밖으로 내뱉었는지 세리 본인도 헷갈렸을 겁니다. 루시아는 그 말에 잠시 눈이 떨리더니 세리를 번쩍 안아들었습니다. 말은 나중에 하고 지금은 숨부터 쉬자. 등은 이미 불티가 튀어서 옷이 들러붙고 있었지만 품 안에 안긴 세리의 얼굴만은 천으로 꽁꽁 감싸서 한 점 불꽃도 닿지 않게 막아냈습니다. 밖에서는 드럼통이 터지는 소리가 연달아 났고 그와 동시에 창고 지붕 일부가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루시아는 그대로 몸을 돌려 불길을 등으로 받으면서 출구 쪽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겨우 밖으로 나온 두 사람은 거의 동시에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세리는 연기에 질식해 의식을 잃은 상태였고 루시아는 입술이 하얗게 질린 채 숨을 가쁘게 몰아쉬고 있었죠. 그 모습을 본 민경채는 한 걸음도 다가가지 못한 채 그저 서서 입만 달달 떨었습니다. 저게 진짜 엄마구나. 말로는 부정했지만 눈앞에서 벌어진 장면이 이미 모든 답을 들려주고 있었습니다. 곧바로 도착한 구급차 2대가 두 사람을 실어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응급실은 순식간에 난리가 났습니다. 화상 심하고 연기 흡입도 꽤 됐습니다. 혈압 계속 떨어져요. 수액 혈액형 확인해요. 의사와 간호사들이 정신없이 움직이는 와중에 의료진이 보호자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보호자분, 환자 보호자 어디 계세요? 민경채가 반사적으로 일어나려다가 다시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내가 보호자라고 말해도 되나? 피가 이어진 사이는 아니고 아이가 바뀌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고 게다가 지금 이 자리에서 수혈이라도 요구한다면 모든 게 드러날 수도 있었습니다. 그 순간 뒤쪽에서 들려온 목소리가 응급실을 뒤흔들었습니다. 제가 할게요. 제 피 쓰세요. 붕대를 대충 감은 상태로 휘청거리며 들어온 사람. 루시아였습니다. 간호사가 놀라서 막아섰습니다. 환자분, 지금 본인 상태부터 치료하셔야. 나중에 해도 돼요. 제 피 먼저 쓰세요. 살려만 주세요. 제 딸이니까요. 제 딸이라는 말이 응급실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민경채는 그 말을 듣고 그대로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릿속에서 수많은 장면이 동시에 떠오르고 사라지기를 반복했습니다. 양평 별장에서의 출산, 공실장이 들고 나갔던 아기, 걱정하지 마시라던 그 낮은 목소리, 그리고 세리와 묘하게 닮은 얼굴까지. 역시 그랬던 거구나.
루시아는 처치실 안으로 들어가면서도 계속 한 가지만 반복했습니다. 제 피 다 써도 괜찮아요. 제발 아이부터 살려주세요. 그 얼굴에는 두려움이 아니라 결심만 남아 있었습니다. 수술실 불이 켜졌다 꺼지고 한참이 지나서야 의사가 나왔습니다. 수술은 일단 잘 끝났습니다. 경과는 좀 지켜봐야겠지만 고비는 넘겼어요. 루시아는 수혈로 기운이 하나도 없는 상태였는데도 그 말 하나 듣자마자 그 자리에 눈물을 쏟았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안도의 한숨을 쉬는데요. 반대로 민경채는 소식을 듣고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안도감보다 더 큰 감정이 목을 조르고 있었거든요. 그때 병원 로비 구석에서 누군가가 커피를 들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구경꾼처럼 한 발 물러서서 입꼬리만 살짝 올리고 있는 남자. 김선재였습니다. 민경채는 그를 보자마자 그대로 달려갔습니다. 너 알고 있었지? 다 알고 있었지? 커피가 바닥으로 쏟아지는 것도 신경 쓰지 않고 멱살을 잡아 흔들었습니다. 김선재는 웃음만 흘렸습니다. 이제 눈치채셨습니까? 사장님, 정말 오래 걸리셨네요. 왜 말을 안 했어?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냐고. 말해달라고 하신 적 없잖아요. 그리고 알아도 아무것도 안 바꾸셨을 거잖아요. 지금처럼. 내 진짜 딸은 어디 있어? 루시아가 데려간 그 애 말고 내 배 아파 낳은 애. 어디 있냐고. 민경채의 목소리가 거의 찢어질 듯 올라갔습니다. 주변 사람들까지 긴장해서 돌아볼 정도였죠. 김선재는 잠시 그녀를 내려다보더니 아주 조용하게 말했습니다. 사장님이 이미 한 번 죽이셨잖아요. 뭐라고? 4살 때라든가 그런 게 아니라 조금 커서요. 옥상에서 떨어질 때. 기억 안 나십니까? 4년 전 신사업 홍보 때문에 가짜뉴스 돌리다가 여론몰이로 한 소녀를 구석에 몰았던 그때요. 백미소. 그 아이 말입니다. 그 이름이 나오자마자 민경채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사무실 회의실에서 숫자만 보던 얼굴로. 이 정도 악역은 필요하지 않냐? 기사 하나로 기업 이미지 살아나면 그만이지. 라고 말하던 자기 목소리가 귓가에 그대로 되살아났습니다. 그리고 민강유통 옥상 난간 밖으로 올라섰던 한 소녀. 마지막으로 떨리던 눈동자, 그리고 떨어지던 순간까지 손을 내밀어주는 사람 하나 없던 그 장면. 김선재가 마무리를 박았습니다. 공 실장이 바꾼 딸. 사장님이 버린 딸. 사장님이 죽음으로 몰아넣은 딸. 그리고 그 대가로 남의 딸 하나 데려다가 공주처럼 키우신 거고요. 참 공평하지 않습니까? 민경채는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거짓말이야 거짓말이라 해. 바닥을 주먹으로 내리치면서 오열했지만 이미 총구는 돌아가 있었습니다. 누구를 향해? 자신을 향해서요. 한편 그 시각 민두식의 집은 난장판이 되어 있었습니다. 문태경을 없애라는 지시가 실패했고 루시아는 살아 돌아왔고 심지어 경찰이 움직인다는 소식까지 들어온 상태였거든요. 민두식은 집무실에서 서랍을 뒤엎으며 서류와 디스크를 모으고 있었습니다. 공 실장, 금고 열어. 그때 계약서들, 증권 전부 꺼내와. 공 실장은 이미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자신이 20년 전에 저질렀던 아이 바꿔치기, 그리고 그 이후로 덮어온 온갖 일들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릴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회장님, 지금은 움직이시면 더. 입 닥쳐. 이대로 당할 순 없어. 아직 날 믿는 검사들도 장 장관도. 그때 초인종이 울리더니 현관 쪽에서 고성이 들려왔습니다. 영장 가지고 왔습니다. 문 여세요. 경찰입니다. 순식간에 집 안 여기저기서 경찰입니다. 라는 외침이 울려 퍼졌습니다. 수사팀이 여러 조로 나뉘어 들어온 거였죠. 잠시 뒤 형사들이 집무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민두식 씨, 문태경 납치 및 살인 미수, 자금 횡령과 배임, 그리고 과거 사고 위장 공모 혐의로 체포합니다. 민두식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형사들을 쳐다봤습니다. 이게 어디라고 함부로 들어와. 내가 누구인 줄 알아? 전화 한 통이면. 그 전화 유치장에서 하시죠. 수갑이 걸리자 민두식은 마지막 허세까지 벗겨진 채 비틀거리며 끌려나갔습니다. 집 앞에는 이미 기자들이 모여 있었고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지고 있었죠. 민 회장님, 혐의 인정하십니까? 문태경 씨 납치 인정하십니까? 조필두 사건과의 관련성은? 민두식은 카메라를 향해 고개를 돌렸지만
입꼬리가 이상하게 떨릴 뿐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평생을 휘두르던 권력도 돈도 그 순간만큼은 하나도 쓸모가 없었습니다. 민두식이 끌려가던 바로 그날 밤 다른 곳에서는 또 한 명이 짐을 싸고 있었는데요. 김선재는 오피스텔에서 노트북을 열어놓고 해외 계좌 이체 화면을 띄워두고 있었습니다. 민두식 비자금 중 일부 그리고 그동안 슬쩍 빼돌려두었던 돈, 내부 문서와 계좌 체계를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죠. 이 정도면 괜찮겠지. 이체 완료 문구가 뜨자 김선재는 길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여권과 비행기 티켓, 이미 예약해둔 해외행 항공권까지. 민경채는 정신붕괴, 민두식은 구속, 루시아는 딸에 매달려 있을 테고 남는 건 결국 나뿐이네. 그는 그런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천공항 출국심사대 앞에 섰을 때 그의 앞을 가로막은 사람들은 일반 공항 직원이 아니었습니다. 김선재 씨, 어디 가십니까? 형사들이 둘러싸며 말을 건넸습니다. 출장입니다. 무슨 일인데요? 횡령, 배임, 증거인멸, 그리고 민두식 회장이 저지른 범죄의 공범 혐의까지. 나머지는 가서 들으시죠. 증거 있어요? 김선재는 마지막까지 버텨보려 했습니다. 있죠. 회장 지시 녹음 파일, 비자금 계좌 목록, 오늘 송금한 해외 이체 기록까지. 전부 당신 비밀금고에서 나왔습니다. 형사는 일부러 비밀금고라는 단어에 힘을 줘서 말했습니다. 김선재의 얼굴이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손목에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 김선재는 결국 인생 최고의 착각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이 판 위에서 제일 안전한 사람이라고 생각했구나. 몇 주 후 민강유통 본사 대회의실. 민두식 구속 이후 민씨 일가가 모여 임시 이사회를 열고 있었습니다. 민지섭은 고개를 빳빳이 세운 채 말했습니다. 장남인 제가 회사를 맡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아버지도 평소에. 말이 끝나기도 전에 민수정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오빠가 말아먹은 프로젝트가 몇 개인데 그런 소리가 나와. 내가 하는 게 그나마 주가 떨어지는 속도라도 줄일걸. 그들만의 다툼 속에 민경채는 구석에서 멍한 눈으로 테이블만 바라보고 있었는데요. 머릿속에서는 아직도 병원 복도에서 들었던 백미소라는 이름이 울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더니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은 루시아가 천천히 들어왔습니다. 뒤에는 변호사 2명과 공 실장이 따라오고 있었고요. 공 실장은 수척해진 얼굴로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여기가 어디라고 들어와? 민지섭이 벌떡 일어서며 소리쳤습니다. 루시아는 그를 가볍게 흘깃보고 아무 말 없이 회장 자리까지 걸어가 그대로 앉았습니다. 앉으면 안 되는 자리야 거긴. 오늘부로 이 자리에 앉을 자격이 제게 생겼습니다. 변호사가 준비해온 서류를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민두식 명의의 주식 양도 계약서, 숨겨져 있던 페이퍼 컴퍼니 지분까지 포함된 정리문서, 그리고 오래전 조필두 사건, 미소 사건, 문태경 가족에게 저질렀던 짓들이 정리된 진술서와 증거 목록이 함께 놓였습니다. 민두식 회장이 본인 죄를 덮으려고 마지막으로 쥐어준 카드더라고요. 민강유통 지분 전부. 그 대가로 전 더 이상 회장님을 안 찾기로 했고요.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말도 안 돼. 아버지가 이런 서류에 도장 찍을 리가. 민수정이 서류를 읽다 말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서명란에는 떨리는 글씨체로 적힌 민두식 이름과 지장이 선명했거든요. 루시아는 민씨 3남매를 차례로 바라봤습니다. 이제부터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민지섭 상무. 단연간 하청업체 리베이트 수수, 그 내역 제가 전부 모아놨습니다. 곧 고발 들어갑니다. 오늘부로 해임입니다. 뭐라고? 내가 뭔데? 두 번째, 민수정 이사. 법인카드 사적 사용, 회사 돈으로 해외 도박한 내역까지 확인됐습니다. 이건 형사 문제라 변호사님들이 따로 연락할 거예요. 역시 해임입니다. 민수정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자리에서 일어나 소리쳤지만 이미 경비들이 회의실 문 앞에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선이 머문 사람은 민경채였습니다. 민경채는 고개를 들지도 못한 채 얼굴을 감싸쥐고 있었습니다. 민경채 사장님. 루시아가 일부러 호칭을 끝까지 붙였습니다. 경영 책임도 책임이지만 4년 전 백미소 사건. 민강유통 이름으로 자행된 인격살인, 거기에 대한 도의적 책임이 가장 큽니다. 오늘부로 대표이사 자리에서 물러나 주세요.
민강유통에서 사장님 이름은 지우겠습니다. 민경채는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말을 하려는 듯 입술이 움직였지만 끝내 한 단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내가 내 딸을 죽이고 남의 딸을 빼앗아 키웠다. 이 깨달음이 이미 모든 말을 막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민씨 일가는 그 자리에서 한꺼번에 몰락의 시작을 맞이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빠질 수 없는 사람이 둘 있었는데요. 하나는 스텔라장, 또 하나는 공실장이었습니다. 스텔라장은 그동안 내 손녀라고 믿고 있던 세리가 사실은 자신의 손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한 번 큰 충격을 받았었죠. 욕심과 집착으로 도배됐던 여자의 얼굴이 어느 순간부터 허무함으로 비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루시아가 몸을 던져 세리를 구하고 병원에서 피까지 내어주는 모습을 멀리서 지켜본 뒤에는 스텔라장도 마음속에 있던 마지막 분노를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피는 속일 수가 없구나. 그녀는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공실장은 더 복잡했습니다. 양평별장에서 아기를 바꿔치기 했던 장본인이었으니까요. 그 죄책감 때문에 루시아와 세리 사이를 억지로 끊어놓는 역할을 하기도 했고요. 루시아가 민강유통 회장 자리에 앉은 날 밤, 공실장은 조용히 그녀를 찾아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가 죄를 너무 크게 지었습니다. 20년 전에 아가씨 애를 민경채 아가씨 애랑 바꿔치기 했던 거 그거 저였어요. 루시아는 이미 알고 있다는 듯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이제 와서 누구 탓해봐야 돌려놓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공 실장님도 벌 받으셔야죠. 하지만 최소한 세리 앞에서만큼은 아이 편에 서주세요. 어른들 죄값 때문에 또 애가 휘둘리면 안 되니까요. 공 실장은 그 말에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스텔라장 역시 루시아를 찾아와 마주 앉았습니다. 루시아. 나도 미소 때문에 분노에 눈이 멀었었어. 근데 결국 내가 한 선택이 맞았던 것 같네. 이 집안은 누가 와서든 뒤집어 엎었어야 했어. 둘 사이에는 아직 풀리지 않은 마음의 응어리가 남아 있었지만 적어도 서로를 향해 칼을 겨누던 관계는 멈춰섰습니다. 날씨가 조금 풀린 어느 봄날, 하늘이 유난히 맑은 날이었습니다. 루시아와 세리, 그리고 문태경이 함께 추모공원으로 향했습니다. 백미소의 이름이 새겨진 묘비 앞에 서자 세리가 먼저 무릎을 꿇었습니다. 세리는 준비해온 작은 꽃다발을 내려놓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요. 제가 죽을 죄를 지었어요. 저를 용서해주세요. 일부러 그랬던 건 아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돼버렸더라고요. 앞으로는 미소목까지 엄마 잘 지키면서 살게요. 그러니까 한 번만 봐줘요. 세리의 눈물방울이 묘비 위로 떨어졌습니다. 루시아가 옆에 앉아 세리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미소라면 분명 이럴 거야. 울리지 마 하면서. 이제 됐어. 우리 여기서 멈추자. 더 이상 너 탓, 나 탓하지 말고. 세리가 고개를 돌려 루시아를 보았습니다. 엄마 나 진짜 엄마한테 이런 말 해도 돼요? 이미 수십 번이나 했는데 이제 와서 물어봐요. 너 내 딸 맞아. 바뀌었다고 해도 한참 돌아와서 이제 제자리 찾아온 거지. 틀어진 건 아니야. 문태경은 약간 떨어진 곳에서 두 사람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복수에만 눈이 멀어 상대를 몰아붙였을 남자였지만 지금 그의 얼굴에는 묵직한 안도감이 깔려 있었습니다. 미소야. 루시아가 묘비를 향해 작게 불렀습니다. 내가 아니었으면 난 아직도 분식집에서 세상 탓만 하면서 살고 있었을 거야. 너 덕분에 여기까지 왔어. 내가 버텨낸 시간, 내가 대신 갚으면서 살게. 세리 손도 태경 씨 손도 더 이상 놓지 않고. 그 말에 태경이 피식 웃었습니다. 이제야 나도 이름 한번 불리네요. 루시아가 그를 돌아봤습니다. 그러게요, 문본. 앞으로는 나도 좀 챙겨야죠. 태경은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나도 빼지 마요. 복수할 때도 옆에 있었고, 울 때도 옆에 있었고, 이 집안 무너질 때도 옆에 있었는데 행복해질 때도 옆에 있게 해줘요. 세리가 둘을 번갈아 보다가 툭 한마디 보탰습니다. 둘이 진짜 너무 늦게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미소 언니가 보면 답답해서 또 한 번 뛰어내리겠네. 그 농담에 세 사람 다 웃음이 터졌습니다. 웃음 속에 섞인 눈물은 더 이상 절망의 눈물이 아니라 버티고 살아남은 사람들이 흘리는 해방 같은 눈물이었고요. 민강유통은 이후 대대적인 체질 개선에 들어갔습니다. 루시아는 회장 자리에 앉아 있지만 예전 민두식처럼 권력을 휘두르는 방식 대신
가장 아래에서 일하는 사람들부터 하나씩 구조를 손봤습니다. 이 회사, 누구 때문에 돌아가는지 다 알면서도 모른 척했잖아요. 이제는 진짜 주인 좀 제대로 대접해 줍시다. 그녀가 말하는 진짜 주인은 회장이 아니라 현장에서 땀 흘리는 직원들과 거래처, 피해자들이었습니다. 민두식은 재판을 받는 동안에도 끝까지 혐의를 부인했지만 조필두 사건, 비자금 조성, 문태경 가족에게 저질렀던 짓들까지 증거가 너무 많아서 결국 중형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김선재 역시 자신이 평생 모아왔던 약점 파일 때문에 되려 가장 무거운 족쇄를 차게 되었고요. 민지섭과 민수정은 각각 횡령과 배임, 탈세 문제로 재판을 받으며 경영 일선에서 완전히 밀려났습니다. 민경채는 화려했던 과거 타이틀을 모두 잃은 뒤 한동안 정신과 병원을 드나들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조용히 추모공원에 나타나 멀리서 미소묘비를 바라보다 돌아가는 모습이 목격되기도 했습니다. 직접 다가가 사죄할 용기는 아직 나지 않았던 것 같지만 언젠가는 그 앞에 제대로 서야 한다는 걸 스스로도 알고 있겠죠. 이야기는 여기에서 한 번 숨을 고릅니다. 악인들은 결국 자신이 쌓아올린 죄만큼 무너졌고 피해자였던 사람들은 서로의 손을 잡고 겨우 새로운 출발선에 섰습니다. 피보다 진한 죄책감, 피보다 진한 집착, 그리고 결국 피보다 진한 선택으로 한 집안을 뒤집은 이야기. 그리고 그 폐허 위에서 다시 가족이라는 이름을 새로 쓰기 시작한 사람들의 이야기였습니다.